네,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지요. 먼저 PPT를 열겠습니다. 온라인 여론 형성. 어, 사실 온라인 정치, 사이버 정치라고 그랬죠. 근데 여론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어떤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이 사이버 공론 토론이어서 랭키닷컴 있죠? 랭키닷컴은 이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종 어떤 그 순위를 어, 기록해주는 그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정보 제공해주는 것은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TV를 과거에 신청할 때 보면 TV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비가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죠, 보면. 어느 방송에서 얼마만큼 시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광고비가 달라지듯이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웹사이트 방문 조회 횟수 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검색하는 그 사이트들인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은 뭐 광고 수입도 관련해 있고 그런가 하면 각종 포털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과연 유저들 이 인터넷 네티즌들의 얼마만큼의 조회 횟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순위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이니까 참고할 만한 거죠. 온라인 여론 형성 이것은 이거 좀 보고 여러분들 이 교재도 한번 살펴보고 할 건데 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하는 그 이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은 뭐 다른 책에서도 이게 사실은 소개되어져 있는 거고 논문에도 소개되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 표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여론 생성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그 개인의 의견이든 어떤 정보든 뉴스 기사든 이런 것들이 처음 생성되어지는 거 있죠. 이것이 먼저 생성의 단계, 여론 생성의 단계가 이제 생성되어지면 이제 많은 그 누리꾼이라 하죠. 네티즌들이 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해서 좋은 내용이고 또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면은 여기저기 퍼다 날리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거기 있더라라고 이렇게도 유통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다음 아고라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과거에는 여론 형성하는 이 공간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죠. 근데 이런 유통이 되어지는 단계에서는 생성된 여론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 공간에서만 그 유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미디어들이 있죠. 이제 방송이든 신문이든 저널이든 이런 데서 또 한 번 언급을 해주죠. 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 아고라에 뭐 수입소 광우병 사건 문제가 뭐 100만 회 조회수가 있더라라고 뉴스 기사가 되어지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고라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금방 200만 회가 늘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그것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그걸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 그런 기사가 있었는가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방문해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뭐 광우병 수입소 사건 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400만 회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 쉽게 말하면 400만 조회 횟수가 있는 것이 또 이슈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 횟수 400만이면 적지 않은 조회 횟수인 거죠 보면 이렇게 해서 유통의 단계가 있어요. 이 유통의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보면 또 거기에 이제 밑에 댓글을 또 실기도 하고 댓글을 찬성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지 또는 반대 이런 걸 통해서 유통의 단계를 거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여론이 다변화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정보를 재해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이제 공론화하는 단계. 이런 재해석의 단계는 대부분이 이제 미디어 패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사회 현상 또는 어떤 그 정보가 담고 있는 그 내용 이런 것을 재해석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종편 방송의 어떤 패널들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패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그 특정 이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뭐 속된 말로 전문가라는 뭐 또는 뭐 정치 평론가라는 이유로 또는 뭐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종편 방송 패널들 중에서 보면 변호사 출신들이 좀 많아요 보면. 물론 이제 법률적인 관계가 되어 있던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적인 어떤 뭐 범죄와 관련되는 것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법률적 해석을 해주고 판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은 참 되는데 어떤 정치 평론도 변호사가 하고 뭐 또 검사 출신이 또 이런 게 정말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글쎄요 좀 도를 좀 넘지 않는가. 나는 좀 특히나 뭐 정치학과 교수든 어떤 대학 교수들도 가끔 나오면은 근데 이것이 정말로 평론가로서 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좀 공명정대한 그런 어떤 평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정당에 또는 어떤 정부 또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쪽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대변자처럼 하는 역할을 하는 평론가들도 많아요. 마치 그냥 나와서 그냥 똑같은 어떤 문제든 나오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은 그냥 비슷해요 보면 마치 물고기 점심 먹는 얘기 하는 얘기는 같은. 나는 그들이 정말 보면은 어떤 평론가들 물론 참 참신하니 새로운 정보를 공개해주고 과거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론하는 그런 평론가도 있지만은 대체로 어떤 뭐 변호사 출신들 또는 뭐 대학 교수라는 어떤 뭐 표현들 보면은 나는 그들을 보면 어떤 이게 어떤 정치적 끈앞풀이라고 나는 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와서 그냥 앵무새처럼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역겹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자기들은 평론가라고 하겠지만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들은 아니고 다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있어야 보면 정말 대중들이 근데 요즘은 대중들이 똑똑해요 보면 스마트 몹이라고 있잖아 레인 골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은 대중이 똑똑해요. 뭐 오피니언 리더 같은 얘기도 사실은 7, 80년대 얘기예요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정부가 한정돼 있고 어떤 뉴스 기사원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이 보도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자기들이 자칭 뭐 오피니언 리더 뭐 정치 패널이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정치적 끈앞을 역할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약간은 좀 역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그러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여론의 다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분출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뭐 촛불 시위도 그랬고 노무현 탄핵 문제도 그랬었고 그런가 하면 이게 박근혜 정부 탄핵 문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박근혜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그다음에 뭐 최순실 사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여론이 생성되어 처음에 생성되고 이것이 여기저기 옮겨가고 퍼다 날르고 뭐 그런 사람들 이를 부추기는 사람들 있죠. 부추기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칭 뭐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와서 또 그냥 정말로 어 물고기 점심 먹는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죠.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나와라 광화문 사거리로 뭐 청계천에서 만나자 또는 뭐 서초동 뭐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직접 길거리로 나오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론 생성 또는 유통 가면화 또는 여론 분출 단계를 거치면서 이때 과정마다 이제 이것이 피드백 되어지면서 재해석되어져 다시 또 분출되어지는 이게 이제 사이버 정치 온라인 정치의 어떤 그 여론 형성 메커니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보면 촛불시. 이것도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강원병 사건만 하더라도 십몇 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 그 이 스마트 맵이라고 있죠. 이런 사람들 대중들이 직접 뭐 노트북을 들고 나와서 현장 중계도 하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대세이고 스마트폰이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었죠. 뭐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일종의 뭐 작은 컴퓨터를 하나 들고 다닐 정도로 그 이상이죠. 보면 모든 영상 직접 찍어 올리고 뭐 인터넷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사이버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촛불 시위는 뭐 이런 데서 너무 잘 알 것이고 전자민주주의 정치적 순기능, 역기능, 순기능 뭐 참여 효과를 가져오고 정보의 접근성, 정치적 정당성, 통합 능력을 가져온다. 근데 역기능은 역시 정치적 독점 문제가 있죠, 보면. 우리가 뭐 모든 것 정보가 뭐 공개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들은 쉽게 말하면 가짜 정보이며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홍수 속에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기도 하죠 보면 뭐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없어서 정치에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쏟아지는 정보가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널 방송도 많고 또 요즘은 뭐 지상파 또는 뭐 공중파 또는 뭐 이 유튜브 있죠 뭐 이런 데서 또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또는 뭐죠 뭐 이런 각종 뭐 SNS 있죠 보면 이런 데서 얼마나 쏟아지는 그런 정보 홍수 속에서 오히려 과부하가 이루어져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효과 역기능이 있죠. 사생활 폐해, 정보 분익부, 빈익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SNS 정참여 단계인데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내가 좀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광고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보고. 뭐 초기에 뭐 이제 교재로 왔는데 뭐 교재 내용은 그렇게 뭐 주목받을 만한 것은 좀 없고요. 뭐 한나라당 진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죠. 문정부 청와대 17년 문재인 취임 100일에 맞이해서 홈페이지 개편 국민청원 신설했다. 이 국민청원도 좀 구미에 맞는 국민청원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초미에 관심을 두고 사실 문재인 정부는 뭐 그런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지금 정권 말기에서 내임덕도 없는 편이면서 정권 말기에서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 측면이라서 여러 가지 뭐 여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은 과거에 뭐 조국의 강이라고죠 보면 조국 문제에서부터 또 원전 문제에서부터 또 울산 시장 문제에서부터 아마 문재인 정부도 퇴임하고 나면 그 뭐 시기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문제들 뭐 또는 뭐 이게 LH 문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민감해지죠 보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러지 않는 또 반대편에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이게 참 그래요 보면 내가 좀 이 방송이 유튜브까지 나가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강의 시설하면 좀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조심하는 편이죠. 근데 국민청원도 과거에 뭐 좀 민감한 문제, 정권을 비판하는 문제라면은 조금 뭐랄까 좀 차단도 하고 뭐 그랬죠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그런데 그 효과는 좀 있었죠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몇만 회 이상 몇십만 회 이상 있으면 청와대가 반드시 답하는데 뭐 청와대가 답한다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그만큼 소통을 한다는 거죠 보면 오직 하면 소통 수석 국민 소통 수석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 수석이 잘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쪼통을 한다는 일부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뭐 새로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렇게 되어졌었고, 요즘은 이 얘기도 뭐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전 얘기만 하더라도 참 요즘 고전이에요 보면. 다만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 과정에서 참여 매우 중요한데 인터넷 통한 국민 경선 참여라든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혹은 그 장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뭐 이건 다 공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의 특성인 대의민주주의 특징으로 국민이 주인으로서 주요 상실, 공공 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 어,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이 문제 해결, 주권 재민,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뭐 어떤 우리 사회가 답답하게 그지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현재 지금 정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누구예요? 뭐 이재명이든
또 뭐 윤석열이든 뭐 여기 자료지 못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어느 라디오 방송 보면은 그 이 방송 하나 진행자는 보면 그냥 그래서 손으로 코를 만지면서 입술 주위에서 항상 말하면서 보면 그 슬슬 냄새가 난다 하면서 말을 정확히 하든지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든지 하는지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 가짜 뉴스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오히려 대중들이 또는 일단 그 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종편 방송은 어떻습니까? 뭐 한번 나와서 그냥 그 진행자 아나운서는 은근히 그걸 부추기고 거 나온 패널들은 또 그것을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그냥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이 가장 점잖은 표현 중에서 참 그 참 물고기 점심 먹는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참 내가 보면 비슷해요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또 정권의 끈앞풀들이에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특정 후보자가 정권 잡으면 청와대 그 언저리에 가 있죠 보면. 그거 하나 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명찰을 달고 하든지. 누구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은근히 바람 피우면서 은근히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혼란에 빠지고 그러지 않는가 봅니까? 뭐 여러 문제 사건들이 있죠 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도 소개를 하고 있죠. 초고속 인터넷망, 뭐 SNS, 시공간을 장애를 극복하고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쇠고기 광우병 파동, 전국 전국적인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2016년도 촛불 시위. 인터넷과 SNS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치적 현상이다. 그렇게까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터넷이 있어서 일파만파 확산된 건 사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없다고 뭐 항쟁이 없었습니까? 뭐 광주 민주화 뭐 항쟁도 있었고 과거에 뭐 60년대 뭐 70년대 부마 그 항쟁도 있었고 마산 화산 그 항쟁도 있었고 그랬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 의해서 이슈화 되어지고 기사화 되어져야 한다는 그 한계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지금 오늘날 사이버 정치에서는 1인 미디어들이 뉴스 기사원을 만들어내고 1인 미디어가 취재원이고 1인 미디어가 방송국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과거 기존에 있는 언론 방송들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보면. 뭐 저기 요즘은 어느 KBS, MBC 방송 1년 수입이 어느 유튜브에서 이 광고 수입만도 못한 뭐 보람이 아빠 보람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광고 수입이 KBS, MBC 방송국 KBS라고 그러죠. MBC는 그래도 좀 수입이 좀 있었지만 방송 광고 수입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러하다 보니까 요즘은 기존의 저널, 언론, 또 방송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많이 줄고 오히려 1인 미디어인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가 또는 뭐 아프리카 방 TV라고 그러죠. 또 그럼 유튜브 TV 있죠. 유튜브 채널이 있죠. 이런 방송이 사실은 그 영향력이 커진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사이버 세상은 가상 세계가 아니며 사이버 세상에서 자유롭게 전개되는 개인적 정치적 의견 표출, 또 공적인 문제, 또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뭐 그러죠. 그 현실적인 문제가 또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아까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이것이 여론화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통신혁명 생활 변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뭐 어떤 네트 이것은 네트 영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뭐 너스는 영화도 있고 또 가상 공간에서 넷플릭스 같은 영화도 있고 뭐 다른 예도 많이 있는데 굳이 25년 전에 있는 네트 이 영화는 좀 글쎄요 좀 고전이죠 영화 지금 이런 물론 다른 영화라면 25년 전 영화라면 뭐 출신작이겠지만 이게 특히 이게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터넷 관련 뭐 에서 이런 영화는 많이 25년 전은 이미 많이 지났던 거죠.
뭐 기술적인 측면 정보화 사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알 것이고 TV, 컴퓨터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활발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결제 방식도 카드에서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고 인터넷 검색하면 깊고 정확한 내용을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다. 글쎄 이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보면 나도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전그 머릿말에 그 얘기를 쓰는데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모든 세상의 지식은 요즘은 평평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드만의 어떤 그 10대 기술 트렌드라고 해서 The world is flat라고 해서 세상은 평평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게 기술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 그걸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모든 그 이 지식인들의 지식은 그 이 연구실에 있는 서재 그 많은 그 서적들이 있는 그런 데서 나왔어요 보면 뭐 인터넷이 보급 확산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그 서적을 열람해 봐야만이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그 누구라도 최신의 정보, 최신의 뭐 학술 논문, 최신의 어떤 과학 저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그 의지만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뭐 학생 여러분들이라 해서 꼭 여러분들 뭐 교수 수업을 받는 여러분들이라 해서 늦게 그 정보를 취합하는 건 아니죠. 아마 어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어떤 지식 세계가 좀 평평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의 교수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별거 없어요 보면. 어느 학생도 최신의 정보를 인터넷 검색해서 강의실로 최근의 정보 논문을 다 열람해서 보고 지식을 습득해서 강의실로 들어오면은 정말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는 뒷북을 치는 경우가 되죠 보면. 아마 내 수업하는 그 의대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요즘 뭐 의학 전문 지식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의학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보면. 근데 요즘은 뭡니까 어디 아프다면 일단 검색부터 해보죠 보면. 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심지어는 뭐 유튜브도 보면 그 관련해서 검색하면 수술하는 장면까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보면. 좀 어느 장벽을 좀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의학 그 유튜브들은 광고용이 좀 많지만 유국 사이트 유국에서 있는 유튜브들은 정말로 뭐 그 웬만한 수술 장면들 다 나와요 보면 정보 지식 다 있고 왜 관절이 아프고 왜 허리가 아프고 뭐 위장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의지만 있으면 모든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보면 이게 지식이 평등화 시대 평평해지는 시대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시골 가면 의사 선생님 하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죠 보면 그런가 하면 가족 간의 유대도 좀 깊을 수 있었어요 보면 어린아이가 어디 아프면은 할머니의 지혜에 의존해야 했죠 보면 근데 요즘 어린애들도 어디 아프면은 네이버 검색하지 않습니까 뭐 또 그런가 하면 모든 것들이 검색으로 통해지고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검색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빨리 그리고 쉽게 그다음에 이제 모든 지식이 평평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과거에 비해 교수들의 권위도 요즘은 뭐 그렇게 권위 그런 거 없죠 보면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나보다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죠 요즘은 요즘 일반 소시민들도 뭐 평균 이상의 교육과 또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뭐 영화 네트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뭐 줄거리 영화도 한번 봤는데 뭐, 뭐 주인공 안젤레가 뭐 프로그램 뭐 했는데 자기가 범죄에 연루되면서 자기 아이디가 더 도용되고 하는 내용인데 이미 이것들은 정말 많이 지났는데 왜 이것을 여기다 교재에다 게시 그 책으로 이렇게 썼는지는 이해가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근데 영화에서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 요즘은 이 이후에 나온 이런 관련된 정보 이 영화들 아니 이 가상 영화들 많이 있죠 보면 더 나은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사회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근데 이렇게 하고 나고 나면 참 애매해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내가 디지털 정치를 통해서 그 목차를 설명했었죠. 보면 그 목차 부분들 12 챕터의 목차들 그 이외에도 더 많이 변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지금 10년 전에 쓴 저서도 고전이 되었다고 내가 항상 표현을 해요. 요즘은 또 책을 다시 써야 돼요.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정치혁명. 요즘은 학제관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요즘 학교에도 보면 학과가 편제가 달라지고 있죠. 보면 교육 문제도 달라지고 하고 있어요. 보면 요즘은 대학에서 과를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과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을 전공하는 공대생이 인문사회학 전공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문계열 전공하는 그런 학과 학생과 또 이제 사회과학 전공하는 학생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목을 이런 과를 만들어서 이 수업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학제 간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이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에 보면 정치 영역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죠, 보면. 뭐, 이 교육도 그러고, 또는 이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집 장벽이 낮아지고, 그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또 경계가, 불명확하고, 그것은 이 4차 산업기술혁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열린 정부, 전자정부를 보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트렌드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니츠데이트 그런가 하면은 또 인공지능, AR, MR 뭐 이 MR은 뭡니까? 그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AR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할 거예요. 어, 뭐 초등학교쯤인가 뭐 여러분들 피카츄 신드롬이 있었죠.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그런가 하면은 5G 시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 4차 산업 기술 트렌드, 멀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이 정치도 헤타라키라고 그러죠. 헤타라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지라되어 있는 그 영역 간에 서로 하나의 영역을 창출해 나는 이런 그 이 기술 트렌드라고 그러지 보면 이제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도 아니에요 보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이 ICT 기술 트렌드가 더 심화되어져서 4차 산업 기술 트렌드를 우리는 이제 그 경험을 체험할 시점에 와 있다. 한번 이 정치 참여 단계 SNS 동원 활동 연계 이것은 너무 가고요. 이 정치 참여와 SNS 기대 효과 이것도 여러 단계의 과정을 겪는데 SNS에 하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죠 보면 근데 이제 어, 또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것들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과거에 그 모바일 이전의 시대는 PDA 시대가 있었죠 보면 여러분들 PDA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그런 기억은 없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뭐 삐삐 시대가 있었어요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스마트 시티폰 시대가 있었고 시티폰이 무엇인지는 검색해 보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PDA 시대 PDA는 여러분들 조그마한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휴대전화만한 크기의 PDA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이 수도 검침원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수도 검침원 그 사용량을 측정한다든지 가스 사용료 같은 것도 측정해서 검침원이 그것을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우편 배달부들이 PDA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걷다가 뭡니까 배달오고 걷다 사인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PDA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모바일 시대도 뭐 여러 단계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시대는 5G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5G 시대는 아까 말했지만 그 속도 여러 가지 그 이 기능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져서
앞으로는 5G로서 그 가상 지금은 뭐 무인 자동차 운전이지만 사실은 이 그 자동차 회사 테슬라 같은 경우도 5G로 무인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죠. 보면 왜냐면 운전하는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 자동차를 모든 자동차를 제어를 합니다. 그 제어는 그 5 자동차를 타고 있는 데서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연결망을 통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게 대리운전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래요 보면. 그건 실제 실험에서 그 성공을 했어요 보면. 예를 들면은 2km 넘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그 자동차를 무인 운전을 하는 거죠. 마치 드론처럼 운전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무선으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5G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속도나 이런 정확도가 지금의 스마트폰보다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죠,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죠. 참 SNS 기대 효과. 그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회가 그런 기술을 요구해서 기술을 발전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은 기술의 속성이 있어야 보면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은 발전하고 또 그 발전이 고도화되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내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서 이 사용하다 보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기술의 특성에 의해서 이게 사회가 변해가는 건지 이것은 이제 한번 우리가 사실은 이런 쪽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나도 전에 저서 할 때는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해서 사실은 그 몇 년간 한 10여 년 넘게 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우리 주변에 있었죠 보면. 그러다가 바로 한 3, 4년 전부터 뭐였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래하고 뭐 4차 산업도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겠지만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 변화가 이제 지금의 변화 속도는 완전 다른 뭐 변화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자동 판매기에서 코카콜라 한 잔 캔콜라 하나 꺼내 마시면서 코카콜라에서는 코카콜라를 새롭게 하나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카콜라를 먹고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모든 이런 것들을 어, 컴퓨터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 회사에다가 바로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한다는 뭐 그런 논리니까요. 뭐 이런 것이 꼭 그런 소비 트렌드만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면면히 살펴보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있고 그 변화에 물결을 충분히 목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정치 참여와 SNS 기도 효과는 뭐 다른 데 논문에서 쓴 거지만 이런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이 파일을 열어봐야 하는데 대부분 SNS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 네 가지 가치에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무가치 효과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관심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는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정치 참여 효과도 없고 아무리 SNS를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도 그 사람은 그대로 관심사 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선거나 투표나 이런 데도 관심이 없고 하다는 그런 계층이 있고 뭐 강화 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투표에 인정하죠. 뭐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어떤 연예인들이 뭐 자기가 투표장에 갔다. 그래서 가서 투표하고 나서 그 투표 직인 찍은 거 이쪽을 자기 손등에다 찍고 그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올리고 하면은 또 누가 또 투표했구나. 그러다가 또 이제 젊은 사람 나도 투표하러 가야지 뭐 이런다는 거죠 보면 정치의 메시지 충원 효과, 뭐 휘표 효과 메시지도 보면 이게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메시지 효과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어 그 수신과 송신이 좀 달라져요 보면은 수신을 하는 사람은 기대 효과가 그렇게 없지만은 송신하는 사람은 메시지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치적 충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회피 효과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고 아무리 정치 메시지를 받아도 뭐 누구를 투표를 독려하는 또 누구를 지지하는 후보의 그 메시지를 받아도 정치에 관심 없는 회피 효과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전자정부 개념. 전자 좋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